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LA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산불 피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재정 지원 신청 마감일이 오는 3월 2일까지입니다. 카운티 정부는 해당 주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산불 피해 주민의 재난구호 지원 신청은 3월 10일에 마감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역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억 2천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각 지역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금 지출 내역 의무와 같은 노숙자 문제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전국의 교회 등 예배를 보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베벌리힐스 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소년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전거 무리의 폭행은 지난 1월에도 있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이 또 다른 주요 한인 의료그룹인 한미메디칼그룹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한인 의료그룹 탄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13만 7천여 대가 피스톤 오일 링이 잘못 제조돼서 엔진 손상 우려가 있다며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중단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송유관 건설 사업 키스톤 XL 프로젝트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연방농무부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삭제하자 농업인들이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한 언급 없이 종전을 촉구한 미국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업무 성과 보고 안 하면 해고 이메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선 가운데 중국에 자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마지막 사명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비상상황을 알리고 풀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독재를 꿈꾸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 나선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의 경기에서 97대 106으로 또 패하면서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달러스와 빅트레이드 후 첫 맞대결이 예정돼 있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 환율은 143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노숙자 문제 정말 해결 안 되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역사회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돈들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 주민들이 서서히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죠. 이를 인식한 이 뉴섬 주지사 9억 2천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강화 조책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자금은 노숙자 캠프 정리, 노숙 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며 주정부의 노숙자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일단 9억 2천만 달러 중 7억 6천만 달러는 노숙자 주거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6차 라운드를 통해 지원되고 영구 및 임시주거, 아웃리치 서비스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노숙자 캠프를 정리하고 노숙자들을 이전시키는 지원금의 사용 또는 할당,
새로운 주거 개혁을 위한 주정부 요구사항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억 6천만 달러 신청 가능 자금 외에도 지방정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억 6천만 달러 보조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위기 해결을 위해서 많은 지역사회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빠른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또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감독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극약 처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 조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노숙자 지원 성과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번 극약 처방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정부는 이 감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자금 사용을 강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접근은 지방정부와의 긴장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주정부 입장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극약 처방이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신청 마감일이 오는 3월 2일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외의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LA에서 지난 1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비영리 단체, 근로자들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이 3월 2일로 다가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 당국이 독려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모든 구호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며 신청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로자 구호기금은 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입이나 고용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2,000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구호기금은 지난달 산불로 인해 구조적 손상, 장비나 재고 손실 또는 상당한 수익 손실을 입은 사업체와 비영리 단체에게 $2,000에서 $25,000 사이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며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사업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LA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고 산불 발생 당시 LA 카운티 안에서 고용됐거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laregionfund.lacounty.gov를 방문해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 주말 베버리힐즈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샌 비센테 불바드와 메카시 비스타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성년자들과 분쟁에 휘말렸고 분쟁이 격화돼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에는 약 10명의 청소년들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를 막고 있는 자전거를 탄 청소년 무리에 항의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자 청소년 한 명이 차 위에 올라가 앞유리를 발로 찬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에도 미드위셔 지역에서 자전거 무리가 도로를 막아 운전자가 반대 차선으로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2028년도 LA 올림픽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LA 산불로 인한 복구 비용과 올림픽 개최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2028년 올림픽을 무건설 올림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안전과 교통 운영 비용까지 여전히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올림픽 개최 비용은 산불 복구 비용으로 인해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 당국의 초기 추정에 따르면 산불 관련 비용은 3억 5,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로 인한 지역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950억 달러에서 무려 1,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일부 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로 LA시가 올림픽 관련 비용, 특히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안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A시는 산불 복구와 올림픽 준비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LA 지역에서 발생한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최소 12,000채의 주택과 건물이 소실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오렌지 카운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A 화재 이재민들 중 일부가 오렌지 카운티와 산타모니카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경우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등 유형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이 뉴포트 비치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으로 일단 정해지고 있는데 피해 주민들이 브렌트우드나 노스 LA 등 모두 산불에 취약하고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라고 부동산 관계업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닷가 거주를 선호하는데 샌디에고나 다나포인트로 이주하기는 너무 멀다고 판단해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와 비교해 홈리스가 적고 범죄율이 낮은 데다 우수 학군이 대거 위치해 있어 플러튼과 부에나팍 등 한인 상권도 오렌지 카운티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LA 지역에서 아이스 업무를 방해해온 반이민국 단체 회원들이 LA와 남가주에서 근무하는 아이스 또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게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페니쉬로 작성된 이 포스터에는 이 얼굴들을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무장요원들은 남가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체 지역사회를 인종적으로 테러하고 범죄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가정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가족들을 분리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킵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선량한 법 집행관들의 등에 표적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FBI LA 지부 대변인은 법 집행 업무를 방해하는 개인들은 잠재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이민 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이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의 시어도 창 연방지법 판사는 24일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 세관국 아이스에 예배를 보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이민 단속을 하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퀘이커 교도와 침례교, 시크 교도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내려진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동안 이민 단속이 금지돼 왔던 교회나 학교,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 대해서 이민 단속 조치를 승인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퀘이커 교도와 침례교 펠로우십, 시크교 사원 세크라멘토 단체는 소송을 제기해 이 메모에 맞섰고 연방지법 판사가 원고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종교단체 권익옹호단체인 민주주의 포월드 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부 급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왔다며 이번 연방법원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화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시행한 국경에서의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를 부활시킬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에 시행됐던 타이틀 42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CBS 뉴스가 23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 타이틀 42는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염병 확산 같은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방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을 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 42를 적용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도입한 뒤에 후임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다가 2023년에 폐기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타이틀 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불법 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내포한 존재로 선포하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이민자들을 멕시코 등의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방식입니다. 계란값이 치솟으면서 전국 제과점들도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국에서 4천만 마리가 넘는 산란개가 살처분됐습니다. 때문에 계란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6% 도매 가격이 상승했으며 1992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연간 가격 상승률입니다. 워싱턴 DC 한 제과점은 언제 계란값이 내려갈지 알 수 없다라며 일단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에그 샌드위치를 포함해 제품 3분의 1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제과점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계란 대체제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란에 이어 코코아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제과점 업주들에게는 현재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3일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106주년을 맞는 올해는 주 상원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한 한인 주 상원의원인 최석호 의원은 3월 1일이 의사당이 문을 닫는 토요일 휴무인 관계로 3월 3일 주 상원에서 유관순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 27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주 하원으로 재직했던 2019년 주의회의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이 또 다른 주요 한인 의료그룹인 한미 메디칼 그룹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한인 의료그룹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의료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메디칼 그룹은 그동안 한미 메디칼 그룹과 인수를 추진해와 현재 합병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빠르면 3월 초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 메디칼 그룹의 구체적인 인수 합병 액수 규모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적 대체로 맑고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더 오릅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웃돌겠고 대부분 지역도 8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무려 20도가량 차이를 보여 뚝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1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9도 52도, 해안 지역은 68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상하는 동안 한 달 유예한 25% 관세를 예정된 날짜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관세에 대해 질문을 받고 관세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지난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두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며 협력 의지를 보이자 관세 부과를 일단 한 달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 기한이 3월 4일까지입니다. 어제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행동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일단 직접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선 가운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협상단이 중국에 자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경제재무부 당국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중국산 수유품에 대한 잠재적인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멕시코 경제안보부처 장관들은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부 장관 등과 통상 현안을 논의했고 멕시코 당국자들은 그 이후에도 현재 미국에 머물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의 일부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로 생산을 옮기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2018년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부 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눈을 돌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최근 추가 관세 부과로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를 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곳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관세 외에도 최근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를 구상하고 있고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 일렉트론과 ASML 같은 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 보수 제한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업체에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 국가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통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네덜란드 기업의 중국 내 장비 보수 제한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추진한 사안으로 당시 네덜란드 측은 구두로 합의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뒤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 인사의 설명입니다. 또 일부 사안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 강경파가 밀어붙이려다가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무산됐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식통들은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동안에 초기 수준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메모리 칩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미국 기술 배입을 막으려다가 일본 측의 반대로 접었는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것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 생산 수율을 2배로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화웨이의 최신 AI 반도체 생산 수율이 40% 가까이 향상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1년 전 20%와 비교해 2배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화웨이는 이전 제품인 어센드 910B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는 어센드 910C 프로세서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인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에 유사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해 오토파일럿 자동 보조 운전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되는 기능이 속도 또 경로에 따른 자동 차로 변경과 교차로에서의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까지 교통신호 인식주행,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나들목 교차로 경로 인도와 내비게이션 미설정 시 도로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 선택을 주행하고 차량 내부 카메라의 운전자 주의 여부의 모니터링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능은 테슬라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FSD와 유사하지만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13만 7,256대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에 쓰인 피스톤 오일 링이 잘못 제조될 수 있다면서 엔진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형 셀토스와 소울 계열 모델이라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전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리콜이 판매업자들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엔진을 교체하고 피스톤링 소음 감지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송유관 건설 사업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무능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잔인하게 버려진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회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라 생각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국의 네브라스카주로 있는 총 1093km의 이 송유관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다면 엘버타주에서 매일 83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고 2008년 처음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고 2015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시 허가했습니다. 그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초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중단시켰고 키스톤 송유관 운영사는 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였나요? 아니면 지난 1기 때였나요? 네. 둘이 만나면 악수하는 시간 계산하는 게 요새 쏠쏠합니다. 어제는 17초가 걸렸습니다. 서로 주먹을 꽉 쥐고 악수하는 모습. 네. KBS가 보도합니다. 밝게 웃으며 만났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서로 꽉 움켜쥔 악수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속한 종전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계획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war can end soon. Within weeks.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조치를 강조했는데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에 기우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광물협정이 체결될 거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경제개발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매장된 히토류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종전 촉구 결의안을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서방 동맹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유럽연합 EU 정상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X를 통해 26일 오전 화상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다음 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 준비 성격이라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EU는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군사지원 확정은 물론이고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구상을 유럽 정상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중대 변수로 돌출한 광물 협상,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과 기반시설 수익 절반을 미국에 헌납하는 이 합의가 양국 관계와 종전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나 다음 주 백악관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광물협정과 관련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라고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도록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을 천연 자원 개발로 갚으라며 광물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협정 안에 우크라이나가 5천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는 약속, 향후 미국의 지원을 2배로 갚는다는 약속 등은 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원 수익은 누적 금액이 5천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미국이 100% 지분을 갖는 기금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이 합의돼도 종전협정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물협정을 종전을 위한 토대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 광물협정 자체를 위해 종전협상을 이용한 정황이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확실한 종전과 러시아로 인한 추가 안보 악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타협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러시아 억제를 위한 유럽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 평화유지군 파견은 미국의 비용이 아닌 까닭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토의 동쪽 진출을 극도로 꺼리는 러시아가 거부하는 사안인 만큼 종전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거래적 접근법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제 히토류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히토류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자국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미국과 다른 외국 파트너들에게 히토류 개발을 공동으로 제안할 준비가 됐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매장분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돈바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산업이 발달한 곳이지만 희소광물을 비롯한 다른 자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도네츠크의 지질학자들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전체가 우리 발밑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내전이 벌어진 2014년부터 군사 충돌이 빈발해 석탄을 제외한 다른 광물 지질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관인 로스콩그레스 재단이 25일에 발표한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매장량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원 매장량 추정치는 체계적인 탐사가 수행된 옛 소련 시절에 작성된 자료에 기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는 리튬과 티타늄, 니켈, 코발트, 크롬 같은 주요한 광물이 어느 정도는 확실히 매장돼 있지만 실제 매장량은 알려진 것보다 적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 발표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는 그만한 가치의 광물 자원이 없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전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히토류 광물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뿐만 아니라 양국 간 주요 경제개발 협력도 논의 중이라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말한 바 있어 실제로 러시아와 미국이 히토류 분야 등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투자 무역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년간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파트너십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하면서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4년간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던 유럽연합이 갑자기 빨라진 것입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번영 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30개 주요 자원 중 21개를 공급할 수 있다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카운터파터들에게 MOU를 이행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장 발발 3주년을 맞아 지난 24일에 승인한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중국 기업과 개인이 포함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처사는 중국 EU 지도자의 공동인식, 즉 합의 정산에 어긋나고 양측의 경제무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은 시종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출구라고 생각하며 협상을 권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날 승인한 제1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개인 48명과 법인과 기관 35곳 등 총 83건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비롯해서 중국 기업과 북한군 관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화 통화를 두고 중러 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퇴짜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러 사이를 떨어뜨리고자 러시아와 급속도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굳건한 양국 관계를 과시하며 틈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련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지난 24일 통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지원하며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전략적이며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시 주석과 통화에서 양국의 외교 관계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3주년이었던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결의를 최초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에 나선 가운데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미국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이번 결의에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친러시아 행보에 대해서 유럽이 반발하면서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지원과 또 대러시아 압박에 찰떡 공조를 했던 미국과 유럽 간의 분열상이 유엔이라는 최대 규모의 국제 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안보리는 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으로 뜻을 같이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고 반면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했으며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유럽의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가 기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경기에서 97대 106으로 패하면서 3연패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6위까지 딱 순위가 올라 있었는데 지금 7위로 떨어졌죠. NBA는 오늘 빅매치가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경기가 크립토닷컴 아레나 레이커스 홈 경기로 치러지는데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레이커스 간 빅트레이드가 있었죠. 루카 돈치치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맞바꾼 이후 처음 맞대결 하는 겁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루카 돈치치가 오늘 출전할 예정이어서 이 경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외야수 이정우 선수가 어제 시범 경기에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어제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2025 MLB 시범 경기 콜로라도 락키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것입니다. 이정우는 팀이 0대1로 뒤진 1회 말 첫 타석에 나서서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나와 초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을 날린 것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